자,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자, 여기 이제 유량, 저량 구별하는 문제죠. 1번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은 모두 몇 개인가 하는데요. 기억에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임대료 수입. 수입이면 이거는 소득 개념이죠. 유량 개념이고요. 인구 변동량이에요. 인구는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량은 유량이죠. 기간을 전제로 해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지난 1년간 몇 명 늘었니? 지난 1년간 몇 명 줄었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변동.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이죠. 다음에 보유 부동산의 시장 가치는 뭐예요? 그건 저량이죠. 시장 가치, 가격 이런 것들은 저량입니다. 다음에 주택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우리 왜 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 몇 건 했어? 그러면은 언제 얘기야? 지난달 또는 이번 주 뭐 이런 게 하잖아요. 한 달간 몇 건 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량 개념이죠. 다음에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은 다 저량 개념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에요. 부동산 회사든 개인이든 이익, 손실 이런 것들은 유량이죠. 단기라고 돼 있잖아요. 단기. 그 해당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해당 기간. 그래서 유량, 재고량, 저량, 마지막 소득, 유량. 그래서 모두 9개 중에서 저량이 3가지죠. 오른쪽이고 리을, 비읍, 이응 3가지고요. 6개가 유량 개념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공급 결정 요인에 해당되나 부동산의 경우 수요 결정 요인에도 해당되죠. 부동산의 경우는 그렇죠. 다음에 2번 부동산 수요 결정 요인에는 부동산 가격, 소득, 관련재 가격, 생산 요소 가격, 인구 등이 있다. 항목들이 다 맞나요?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 결정 요인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다른 재화에 비해 재구매 수요가 빈발하지 않죠.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장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에 의해서도 결정되죠. 부동산 수요는 접근성, 쾌적성, 공공시설 등 다른 재화와는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정답 2번이었고요. 다음에 그 4번, 5번은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혹시나 해서 이런 이제 표현에 좀 익숙하시라고 그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 하면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말하고요. 부동산 수요 제약 요인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말해요. 그 중에 이제 4번을 보시면 발생시키는 요인, 수요 증가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수요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그 첫 번째 대체재 가격이 나오죠. 대체재 가격. 그 대가잖아. 대가 상승이잖아요. 써놓고 대체재 가격 상승. 그래놓고 대가 비니까 내가 그리는 자 수요 증가 이렇게 같은 방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대가 상승해놓고 수요 증가 맞죠? 그럼 이제 인구 증가 이거는 쉽죠. 수요 증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하락 수요 증가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독신자 이혼 가구 수 증가 수요 증가 맞죠? 그 다음에 미음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거는 공급 증가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 보완재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면 보가 상승해놓고 보가 반이니까 내가 그리는 자 수요 감소 그럼 아니죠. 그 다음에 대체 투자 자산 수익률의 악화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체 투자 자산이 있는데 그 대체 투자 자산이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그쪽에 투자하지 않고 이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수요 증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요? 네, 5개가 수요 증가입니다.
5번은 여러분이 보시되 다만 그 3번 지문에 유사부동산 과잉공급 이런 말 있죠. 유사부동산이 이게 뭔가 하면은 대상부동산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상부동산이 있고 유사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공급이 되면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겠어요? 대상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부동산을 살펴보는 거고, 우리는 대상부동산을 살펴보고 유사부동산이 많이 공급되면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런 의미고요. 다음에 이제 6번은 뭔가 하면은 이제 요거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6번은 한 번 정도 이제 소요라는 게 언급이 돼서 소요. 그러니까 수요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제적 개념이고요. 소요는 필요량으로 번역하세요. 필요량으로서 이게 정책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파악하는 개념이 바로 소요 개념이에요. 그럼 정부가 이런 걸 파악한다면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에 주택 소요란 경제적 입장에서 유도된 개념으로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바뀌어 있죠. 이거는 이제 틀렸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 정책 수립에는 주택 수요 개념이 중산층의 그것은 소요 개념이 유효하다. 바뀌어 있죠. 이것도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3번에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택 수요 개념보다는 소요 개념이 더 중시되네. 3번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4번, 5번도 지금 다 수요와 소요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정도면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의 중요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7번 보시면은 이제 기타 개념이죠. 이제 유량 절량 후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자 1번 지문을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는 구매력이 뒷받침된 가처분 소득에 의한 유효 수요를 의미하며 가처분 소득이 나오죠. 자, 이 가처분 소득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소득이 생략되어 있는, 이 가처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봉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 않나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또 뭐요? 그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료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 거 있죠.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돼요.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의사결정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처분 소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은 가처분 소득도 올라가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게 뭔 소린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세금 같은 것들을 빼야 이제 내가 자유의사로 처분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잠재적 수요는 구매력이 수반되지 않는 수요로서 구매력이 동반되는 경우 유효 수요로 변경될 수 있는 수요를 말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우하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법칙이 성립함을 나타낸 것이다. 맞죠? 이제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하향 한다는 거 하고, 우하향이 왜 우하향이에요? 우하향이 이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수요량과 가격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이게 다 같은 의미죠. 반비례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 감소함수. 이게 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5번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 곡선이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가파른 게 아니고 원만하죠. 자,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으로 바꾸려면은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떤 방향으로 합해야 돼요? 수평 방향으로 합해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각각의 개별 수요 곡선이 있으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평 방향으로 합한다는 거를. 요런 나무 토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런 모양의 나무 토막이 있어요. 요 나무 토막을 요 위에다 얹어 보세요. 위는 좁잖아요. 위는 좁잖아요. 아래는 넓잖아요. 여기에 포개할수록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밑은 넓으니까 점점 더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더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나무 토막을 계속 이렇게 포개놓고 하면 점점 이렇게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니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더 완만해지는 거예요. 됐나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언급한 그나마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거는 지난 10년간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제가 그나마 10분의 1도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거의 언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의고사용이다 보시면 돼요. 이 모의고사 볼 때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묻거든요. 단련을 시키려고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도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우리 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금 여기에 뭐예요? 이게 이제 어떤 가격이잖아요. 어떤 가격에서 이 사람이 사려고 하는 최대 수량이 요거거든요. 요거보다 이 사람이 더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예산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있어서 요거보다 더 살 수는 없다. 요거보다 덜 살 수는 있다.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격 수준에서 이 사람이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만큼이에요. 이 사람의 기술 수준으로는 더 이상 생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어렵지 않은데 밑에서 위로 읽을 때가 있어요. 밑에서 위로 읽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1,000원이고 여기 10개다. 어떤 사람의 수요곡선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10개를 사려고 할 때 개당 최대 1,000원까지 지불할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1,000원보다 더 비싸게는 못 산다는 거죠. 최대 얼마 줄 뜻이 있다. 최대 1,000원까지 지불할 뜻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는요, 공급자는 10개를 생산할 때 최대 1,000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 1,000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최소 1,000원을 받으려는 거죠. 더 밑으로 받으면 이제 남는 거 없다는 뜻이거든요. 됐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이 빗금친 부분을 생각하면 돼요.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침은 이게 최소 이만큼 받는 거예요. 최소 요금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생산량을 늘릴 때마다 비용이 점점 많이 발생하거든요. 공급자는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요. 뭘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장사가 잘 되면은 이제 그 직원들 공장 돌릴 때 야근시켜야 되잖아요. 야근시키면은 주간보다는 돈을 더 줘야 돼요. 추가로 생산되는 거는 비용이 더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추가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추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노동 공급자잖아요. 공급자인데 하루 일하는 것보다 이틀은 하루 일할 때마다 더 애를 많이 써야 된다 그랬죠. 저의 업무 강도는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더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뭐든 다 똑같아요. 예. 공급이 늘어날수록 추가적인 그 단위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얘기들은 아직 별로 얘기 안 한다 이 말이죠.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수량에서는 최대 수량인데 이쪽 저쪽이든
가격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는 수요 가격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공급 가격은 최소 요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8번을 보시면은, 8번에 그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자, 옳은 것을 찾는데요. 가격 변화에 의한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틀렸죠? 가격 변화면은 이건 수요량 변화니까 점의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는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자, 가격 효과, 소득 효과 얘기 말 안 했죠? 여기선 안 했잖아요.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그만큼 여기 지금 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지 않다 이 뜻이에요. 대신 요거 가격 효과는 시험에 2번 언급됐어요. 2번 언급됐는데 한 번도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근데 2번 언급됐으니까 이제 혹시는 또 이렇게 좀 난이도를 높게 하면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우리 수요량 변화 하잖아요.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에 뭐가 변해요?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격 효과라 그래요. 수요량 변화와 가격 효과는 같아요. 자, 이 소리가 뭐예요? 가격이 하락하면은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사과 가격이 10,000원 할 때 10만 상자가 거래되더니 사과 가격이 5,000원 하니까 16만 상자로 증가하더라. 자, 이게 무슨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가격 효과가 몇만 상자, 6만 상자 나타난 거예요. 수요량 변화가. 자, 요거를 소득 효과와 뭐의 합으로 나타낸다?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가격 효과와 소득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잖아요. 가격 효과는 수요량 변화고, 이거는 뭐와 뭐의 합으로 나타난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서 소득 효과는 뭔가 하면은 지금 가격이 10,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하락하면은 저 같은 사람 1년에 10상자는 먹어야 되는데 10만원 10상자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12상자를 먹어요. 그것도 20kg짜리가 아니고 40kg짜리를. 40kg를 한 달에 하나씩 먹어요. 제가 혼자 40kg를 혼자 한 달에 먹어요. 그러니까 12상자 아니고 일반인들로 치면 이제 20kg를 한 상자를 하니까 40kg 맞나 그게? 20kg구나. 20kg. 보통 거래되는 게 요 사과 상자 있잖아요. 이 종이 박스에 있는 게 그게 10kg죠. 20kg인가요? 10kg 맞죠? 저는 20kg. 그걸 이제 컨테이너라 그러는데 이제 플라스틱 저장고에 좋은 창고에 저장할 때는 이 플라스틱으로 된 컨테이너 박스에 넣거든요. 그게 20kg 상자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경매 시장에 나온 그날 바로 받아 먹거든요. 그 경매 시장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컨테이너 한 박스를 그대로 그냥 포장해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한 달에 하나씩 먹는데 1년에 12상자는 돼야 되니까 저는 엄청 많이 먹는 거죠. 아무튼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은 돈 굳는 거죠. 이거 10만 원은, 예를 들어 10만 원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5만 원만 해도 먹을 수 있으니까 5만 원 굳잖아요. 그 5만 원 굳은 걸로 뭐 하겠어요? 더 사 먹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걸로 저축한다 그러더라. 저축할 정도는 아니고 저축할 수도 있죠, 물론. 근데 뭐를 더 사 먹게 된다고요? 사과를 더 사 먹게 된다고요. 10만 상자에서 16만 증가하는 과정에서 나만 그러지 않고 사과 먹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 굳은 돈으로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요. 실질소득. 뭐가 변하는 거예요? 실질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실질소득 변화 효과가 있고, 또 자, 대체 효과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 관련제 가격 할 때 대체제 가격, 보완제 가격 하죠.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대체재 가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재 가격이 변하지 않고 지금 뭐가 변했어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했죠. 사과 시장의 사과 가격이 변했지 귤 가격은 안 변했어요. 근데 귤을 생각해야 돼요. 귤 가격은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는 아니에요. 뭐 변화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요. 사과 가격이 변했는데 귤 가격은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귤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그래요. 귤 가격은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귤 가격이 더 비싼 과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과가 싼 과일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귤 먹던 사람들도 사과 먹으러 오겠죠. 귤 안 먹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효과예요. 귤 가격이 변한 건 아니지만 귤을 덜 먹으면서 뭐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사과로 대체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효과가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라 그래요. 대체재 가격 안 변했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지만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를 생각은 하는 거예요. 쟤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렇게. 쟤는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그래서 싼 이쪽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쪽 수요가 또 늘어난다. 실질소득이 늘어서 늘어난 거 말고도 딴 거 먹던 사람도 이쪽으로 와서 늘어나는 효과. 무슨 효과? 대체 효과. 요거를 상대 가격 변화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변해서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다? 대체 효과다. 그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은 3번에 그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 이게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수량 변화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가 돼야 돼요? 대체 효과가 돼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설명하려면은 실질 소득이 변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에 4번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에 따른 수요량 변화는 수요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죠. 맞고요.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예상도 수요 결정 요인이 되며 이는 그 재화의 수요곡선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죠. 수요곡선 이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에 이제 9번처럼 출제되는 게 이제 두 번 출제가 됐어요. 9번처럼. 자, 이게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을 묻는데 이때는 어느 쪽을 봐야 빨라요? 수요량 변화 요인을 봐야 빠르죠. 그 뭘 찾아야 돼요? 아파트 가격을 찾아야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은 3번과 5번 있죠. 1번을 체크하면 안 되죠. 1번은 가격 상승 예상은 가격 외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3번, 5번인데 3번은 왼쪽을 보니까 아파트 건축비 하락이죠. 아파트 건축비 하락은 이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 5번으로 가는 거죠. 자, 다시 넘어가셔서 자, 10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11번을 보겠습니다. 11번에 부동산 수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여기 이제 대체효과가 또 나와요. 소득과 대체효과. 자, 1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효과에 의해 했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재화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해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다른 재화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내려가요. 듣고 있죠? 그러면 다른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죠? 저쪽에 증가하면서 이쪽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이게 뭐예요? 대체효과라고요. 대체효과에 다른 재화의 수요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맞고요. 다음에 2번 어떤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소득 효과에 의해 자, 이러면 실질 소득 해야 되잖아요. 실질 소득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 소득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겠어요?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나타난다. 임대료는 가격과 같은 거죠. 맞고요. 다음에 수요곡선상의 점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 변화 때문이다. 맞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소비지에 대한 수요로서 본능적 수요가 되고
토지에 대한 수요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로서 파생적 수요가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죠? 2번이었나요? 다음에 이제 12번은 부동산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원했어요. 자, 우상향 이동. 이게 우측 이동과 같은 거죠. 상향 이동과 같은 거죠. 자, 요 표현을 수요 곡선의 경우 우상향 이동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우측 이동 증가해요, 감소해요? 상향 이동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 곡선의 경우는 우하향 이동이죠. 이게 증가해요, 감소해요? 우가 있잖아요. 우가 오른쪽이 있잖아요. 오른쪽이 증가죠. 증가. 우측 이동 증가잖아요. 하향 이동이 증가라고요. 수요 곡선은 상향 이동이 증가인데 공급 곡선은 하향 이동이 증가라고요. 그러니까 우하향 이동이 된다고. 우하향 이동. 여기는 우상향 이동이 된다고요. 됐나요? 상하로 나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상하가 없이 우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는 우하향이든 우측이든 우가 있잖아요. 우가 좌우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상하가 나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장점인 경우도 있어요.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면은 균형량은 증가하고요.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공급 곡선이 우하향 이동하죠. 그러면 균형량은 증가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합니다. 요 말 따라가면 되니까.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하면은 감소죠.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해요. 좌하향 이동하면은 균형량은 좌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하락, 좌하. 됐나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무튼 상하로만 나올 때는 조심하면 돼요.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를 우상향 증가죠.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에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요거는 공급 곡선이 증가, 공급이 증가죠. 다음에 2번 당해 부동산이 열등제인 경우 소득 증가요. 열등제인데 소득이 증가요. 그러면 수요 감소죠. 다음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증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수익률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면은 안 사게 되는 거죠. 대출 기간과 융자 비율이 축소돼요. 그러면은 감소죠. 당해 부동산과 대체 관계 있는 다른 부동산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면 대체 관계 있는 가격 상승, 대가 비니까 수요 증가 이렇게. 됐죠?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해야 그 다음에 균형 이동해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거 없다니까요. 여기서 안 틀리면.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3번은 이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수요 감소인데, 자, 요거 더 연습해 볼까요? 1번부터. 자, 1번에 건설산업 생산성이 악화가 돼요. 생산성이 악화되면 이거는 건설산업의 생산성이에요. 그럼 공급이죠, 공급. 수요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틀렸고. 그 다음에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해요. 수요가 무조건 수요 증가하지 말고 혹시 그 열등제 함정 없나 봐야죠. 열등제 함정 없나 봐야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은 정상제를 전제로 하여서 수요 증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완제 가격 나왔습니다. 보완제 가격. 보가 하라 켜놓고 반대니까 수요 증가 이렇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체 주택 수요입니다. 이번에는 대가가 아니고 대수 증가죠. 대수 증가잖아요. 그럼 대수 반이니까 내가 그리는 수요 감소 이렇게. 그럼 정답이 몇 번? 4번이죠. 건축 자재 가격 하락 이거는 공급 증가니까 아니고요. 됐나요? 자, 이거 하실 수 있겠죠, 이거? 여기서 안 틀리면은 이거 여기서 안 틀리면 틀릴 게 거의 없어요. 이것만 좀 조심하고. 그렇잖아요. 오른쪽 이동이냐 왼쪽 이동이냐만 알면 균형의 이동에서는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14번을 보시고요. 14번은 부동산의 공급곡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에 공급곡선은 각 임대료 수준에서 생산자가 기꺼이 공급하려 하고 할 수 있는 공급량을 연결한 곡선이다. 맞고요. 공급곡선은 수요곡선과 달리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하향하는 것이 우상향 맞죠? 공급곡선 우상향하는 것이 일반적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란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함에 따라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공급량의 변화란 임대료 변화에 따라 주어진 공급상황에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용도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부정성과 이게 반대로 돼 있죠? 4번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토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점의 이동이니까요. 됐나요? 다음에 15번은 뭐 이거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다만 3번 지문에 귀속임대료 하는 거 있죠. 귀속임대료는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살 때에는 임대료 내는 거는 없지만 그걸 이제 귀속임대료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16번을 보시면 16번에 보시면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거죠. 1번에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인 빌라의 수요가 감소한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대가 상승해놓고 같은 방향이니까 빌라 수요 증가해야 되죠. 맞나요? 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감소. 열등제니까 반대로 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맞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공법상 규제를 완화할 경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그렇죠? 공법상 규제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은 공법상 규제는 양쪽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부동산 시장에서 개별 공급 곡선의 수직합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합이 수평합이 이제 되어서 완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란 당해제와 가격의 변함에 따라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거기고요. 그 다음에 17번부터는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 관련되는 건데요. 자, 요거 마저 풀겠습니다. 요거 마저 풀고 17번에 균형 가격의 결정 이동 틀린 건데요. 1번에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이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하며 공급량은 증가하여 균형 상태에 이른다. 맞나요? 시장이 초과 수요 상태라면 지금 누가 더 많은 상태예요? 수요자들이 더 많아요. 이 무대 오른쪽에 수요자들이 더 많고 왼쪽에 공급자들이 더 적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이 많던 수요자들 중에 일부는 빠져나가는 거죠. 이 상태. 이게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이 더 적은 거예요. 이만큼의 초과 수요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서 균형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2번 지문은 이거잖아요. 2번 위에 공급이 더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이 내려가면서 공급량이 줄고 수요량은 늘어서 균형에 이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균형이 달성되면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는 한 균형이 유지된다. 맞죠? 그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가격 이외의 수요 결정 요인 또는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 수요 곡선 또는 공급 곡선이 변함으로써 새로운 균형 상태에 이르죠. 다음에 균형 상태에서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재의 경우 기존 가격 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자, 정상재라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정상재라면은 소득 감소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이렇게 돼, 이렇게 수요 감소. 자, 원래 여기 균형량이었어요. 이렇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수요 곡선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이 상태를 보는 거예요. 기존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공급량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요만큼 뭐예요, 이거?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죠. 수요가 줄면은 물량이 많잖아요. 초과 공급이죠, 만큼. 초과 공급이 되면 가격은 내려가는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균형 거래량이 원래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균형량 감소, 균형 가격 하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 기존 가격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틀린 거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물량이 남잖아요. 물량이 남으면 뭐예요? 그게 초과 공급인 거죠. 그러니까 초과 공급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나타나요. 하나는 수요가 감소해서 초과 공급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공급이 증가해서 많아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튼 공급이 증가해서 초과 공급이 되든 수요가 감소해서 초과 공급이 되든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거고요. 다음에 이제 18번의 경우는 그게 이제 균형 상태를 달성한 이후에요.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고요. 소득이 증가한대요. 그 뭐예요?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도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정상재를 전제로 하는 거죠. 정상재를 전제로 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둘 다 증가의 경우다 이 말이에요. 아까 1, 2, 3, 4, 5, 6, 7, 8 때 5번이죠. 5번. 일단은 정상재라면, 그럼 어떻게 이 재화가 정상재라면 수요의 증가 및 공급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맞죠? 균형 이동 결과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틀렸죠?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죠. 이거예요, 이거. 아까 5번 할 때는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르면 이제 좀, 지금 이 논리 구조에서 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1, 2, 3, 4, 5, 6, 7, 8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하면,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균형 이동 결과 균형량은 증가하죠. 균형량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의 변화에서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면 했어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보다 더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가 더 크다? 수요 증가 더 크다. 이건 지우네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재화가 열등제라면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자, 열등제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등제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한다 그래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공급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19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20번은, 자, 20번. 아파트의 시장 균형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했죠. 자,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시장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균형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두 가지. 하나는 수요가 감소하거나 또는 공급이 증가, 또는이죠. 또는 오와 또는 둘 중에 하나 찾으세요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1번에 지금 아파트 시장이에요. 아파트 시장에서 단독주택 수요 감소예요. 단독주택이 대체잖아요.
대체재 수요 감소요. 대수 반이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요, 감소요? 증가. 사람들이 단독주택을 안 사면서 아파트로 온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수요 증가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2번 생산기술의 향상. 생산기술의 향상은 뭐예요? 공급 증가. 이거죠, 이거. 이게 정답이네. 공급 증가. 그러면 3번은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뭐예요? 생산 요소 가격 상승하는 거는 공급이 감소한가요? 공급 감소잖아요. 공급 감소는 가격 올라가는 거고 안 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생태 공원이 조성돼요. 그럼 뭐예요? 수요 증가. 이건 가격 올라가는 거고. 5번 소비자들의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그러면 수요 증가 안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번, 21번은 거꾸로 묻는 거죠. 아까 1, 2, 3, 4, 5, 6, 7, 8 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량 증가, 균형가격 상승. 수요가 감소하면은 균형량 감소, 균형가격 하락. 이래 했는데 이걸 묻는 거잖아요, 이거. 균형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는 이렇게 묻잖아요.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도 물을 수 있지만 반대쪽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죠.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질문을 해왔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21번 이제 여러분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22번을 보시면,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상향으로 이동. 자, 이거 상향하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모두 상향이면 수요는 상향이 뭐예요? 수요는 상향이면 증가인데 공급은 상향이면 감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하면서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 이렇게 묻잖아요. 자, 그럼 균형량은 어떻게 돼, 이거? 균형량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는 증가고 하나는 감소니까 알 수 없다고. 균형가격은 이거는 올라가는 거죠. 아까 1, 2, 3, 4, 5, 6, 7, 8번에 몇 번에 이거? 아까 1, 2, 3, 4, 5, 6, 7, 8번에 6번. 5번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다 나오는 거고. 그죠? 6번, 5, 6번이 수요 증가고 7, 8번이 수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에 다 이제 결정된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아까 이거 여기에 뭔가가 변하게 되면은 이 말이에요. 하나만 변하면, 이 중에 하나만 변하면은 1, 2, 3, 4 중이고 요 둘 다 변하면 5, 6, 7, 8이란 말이에요.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균형량은 알 수 없고,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1번, 5번에 있잖아요. 균형 가격은 올라가야 되니까 5번이죠. 알 수 없는 거 지금 균형 거래량 알 수 없는 거 1번, 5번밖에 없잖아요.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됐나요? 자, 이렇고요. 자, 23번, 24번. 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23번, 24번은 이거 이제 예외적인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1, 2, 3, 4, 5, 6, 7, 8번은 이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3번, 24번은 어느 하나가 수평이거나 어느 하나가 수직이 되면 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해봤자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 어느 하나가 수직이면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양의 변화가 없는 경우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번은 보세요. 주거 서비스의 공급 곡선이 임대료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뭐를 수직으로 그리라고요?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그리라고요. 자, 그렇게 해놓고 현재의 균형 상태에서 수요 감소가 이루어진대요. 수요 감소. 그렇게 아무리 수요 곡선이 이동해도 이 말이에요. 수요 곡선이 이동해도 뭐의 변화가 없다?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 뭐만 하락한다? 임대료만 내려간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 24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24번도. 그럼 이제 얘는 각각 그리란 얘기예요. 각각. 탄력성, 수요 공급 탄력성에 대한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옳은 것. 1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평. 공급이 아무리 변해도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가격이 변함이 없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해서 틀렸죠 벌써. 맞나요?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 자, 공급이 비탄력, 완전 비탄력. 수직. 자, 이러면은 뭐가 변함이 없다? 균형량이 변함이 없다 해야 되는데 맨 끝에 균형량이 증가한다 틀렸죠.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기 쉬운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럼 3번은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 수요가 수직이에요. 이것도 뭐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양이 변함이 없다가 나와야 되는데 양이 감소한다 나왔잖아요. 틀렸죠? 우리가 알기 쉬운 걸 먼저 보라고요. 찾아서. 글을 처음부터 다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4번은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 공급이 수평이에요. 공급이 수평. 그럼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균형 가격이 변함이 없잖아요. 자, 일단 균형 가격이 변함 없다는 게 말이 나왔죠? 그럼 맞네, 이게. 4번이네. 그 다음에 5번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면은 균형량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균형량이 증가한다. 틀렸죠. 됐나요? 자, 하실만 한가요? 자, 결국 보세요. 이거 왼쪽으로 이동이냐 오른쪽으로 이동이냐에 따라서 이거 판단하면 되고, 맞죠? 이걸 판단을 한 후에는 균형의 이동 1, 2, 3, 4, 5, 6, 7, 8 중에 이게 양이 증가냐 감소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어느 하나가 수평인 경우 수직인 경우, 수평인 경우는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고 수직인 경우는 균형량의 변화 없다. 간단하잖아요. 됐죠? 자, 이제 다음 주는 탄력성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탄력성 들어가서 진도표 따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